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유감을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올여름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구절판 등 전통 한식과 경주 법주를 즐기며 2시간 넘게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이틀째인 오늘 한일의원연맹 회장단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6개 경제단체당 등 한국 경제인들과 만난 뒤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은 한일 정상 사이 셔틀 외교 복원으로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협력이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를 소개하며 반대 목소리를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오늘 논의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 회의도 취소했는데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6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해 충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후 당 쇄신 논의에 속도를 내려던 민주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8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보다 진전된 발언이었지만 사과 표현을 쓰지 않은 채 개인 입장이란 전제를 단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박석윤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40분 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또다시 손을 내밀었고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줘 감동했다며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은 데 대해 자신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때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도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관련 직접적 언급을 피해온 것과 달리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생각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는 사죄와 반성을 콕 집어 표현하지는 않았고 개인적 입장이라는 전제를 깔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전에 조율된 발언이 아니며 기시다 총리가 방한 전 자발적으로 준비한 거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 있는 입장에 감사 인사를 했고 한일 미래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향적 입장이었지만 사과 표현이 빠지고 개인적 입장에 그친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막 셔틀 외교에 첫 발을 뗀 만큼 양국 정상이 신뢰를 쌓아 더 진전된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아닌 시찰 성격인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산물 안전은 다뤄지지 않은 탓에 논란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어느덧 12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 처리수 방류 시점을 올 여름으로 잡은 가운데
우리 전문가들이 미리 현장을 찾아 안전한지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회담 직후 언론 발표에서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에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도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면서 이후 일본 내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그때도 한국과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의 있게 설명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およ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11개 나라 전문가들이 모인 IAEA가 벌써 5차례 중간 보고서를 내면서 검증에 나선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특정 국가의 시찰단을 받아들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시찰 시기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단순 현장 방문과 시찰을 넘어 공동조사나 검증까지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논의도 안 됐다고 일축했지만 향후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늘 23일 한국으로부터 시찰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를 수행하고 있는 기하라 세지 관방부 장관은 동행한 기자단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두 정상은 또 북한 도발에 대한 한일과 한미일의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 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명시한 워싱턴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가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공동기획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용을 채워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한미일 핵 협의체 창설을 포함해 확장 억제 강화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서로 뜻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도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北朝鮮ミサイルデータのリアルタイム共有についても議論の進展を歓迎いたしました。そしてG7 広島サミットの際に日韓米首脳会合を開催し、さらに議論を深め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두 정상은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두 나라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이후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어제 저녁 7시 30분부터 한남동 관저에 기시다 총리 부부를 초청해 2시간 넘게 정원 산책을 겸한 만찬을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또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좋은 말씀을 기대한다고 언급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화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찬 메뉴로는 전국 각 지역의 농수산물을 공수해 만든 전통 한식이 준비됐고 구절판과 탕평채, 한우 갈비찜, 우족편, 민어전, 자연산 대하찜 등이었습니다. 만찬주로는 경주 법주가 마련됐는데 사케를 선호하는 기시다 총리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은 정상사의 셔틀 외교 복원으로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기시다 총리 방안은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 간 셔틀 외교가 다시 궤도로 돌아왔다는 걸 의미한다며 한일 양국이 더 협력할 것을 촉구해온 미국 입장에서 고무적인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경제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또 미국을 포함한 3국 간 협력을 더 긴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방송 뉴스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 반대 목소리를 부각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CCTV는 메인 뉴스에서 한국 민중은 일본의 역사를 바로 볼 것을 호소하며 군사 동맹에 반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를 소개했습니다. CCTV는 또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이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에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이틀째인 오늘 한일의원연맹 회장단과 만납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에는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소 회장을 포함한 6개 경제단체장 등 한국 경제인들과 만난 뒤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에 이어 오늘 최고위원회의도 취소했는데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전망도 나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발언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은 물론 공천 녹취 유출 의혹까지 윤리위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전에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소명을 좀 들어보고 조금 더 한 번 더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관심은 징계 수위입니다. 두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내년 총선에서 사실상 공천을 받는 건 어려워집니다. 윤리위 결과에 대해 두 최고위원이 반발한다면 당 내홍이 불거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가는 거센 여론의 역풍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는 독립적 판단을 하는 기구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지만 지난 4일에 이어 또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윤리위를 앞두고 괜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두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 노출되는 걸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지도부의 고심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징계에 앞서 태영호 의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부터 하기 바랍니다. 연일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모두 자진 사퇴는 없다며 윤리위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한때 60억 원대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다 김 의원 논란이 더해지며 당 쇄신 논의에 불을 댕기려던 민주당은 악재를 만난 모양새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김 의원이 보유 중이던 위믹스 가상화폐 80여만 개를 인출하자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넘긴 겁니다. 불법 거래가 없었다며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밝혔던 김 의원은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도 법률적으로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은 인출한 가상화폐를 전부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들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일단 김 의원의 해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당 차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여론을 예의주시하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따로 아직 없는 겁니다. 지금 소통하고 있는 단계여서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관련해서 상황 공유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국민의힘은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60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보유한 김 의원이 약자 행세를 했다며 이중적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주식 판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면서 같은 기간 거액의 예금이 늘어난 건 어떻게 된 거냐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을 함께 거론하며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푼 주시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후 당 쇄신 논의에 속도를 내려던 시점에 불거진 김 의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민주당 내부에선 곤혹스러운 분위기도 읽힙니다. 향후 검찰 수사로 위법 여부는 밝혀질 전망이지만 여당의 거센 공세 속에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다시 섭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사에서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지난달 21일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7일 만입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현역 의원들과 대의원들에게 9,400만 원이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이 가운데 현역 의원들에게 줄 6천만 원을 비롯해 모두 8천만 원을 끌어오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설비 납품 청탁과 함께 뇌물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강 회장에 대해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강 회장이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증거인멸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봉투 전달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증거인멸 가능성은 강 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강 회장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을 추가 수사에서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일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교체되거나 포맷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송 전 대표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통화 내역 등이 초기화된 상태였다는 점 역시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강 회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송 전 대표 측도 방어권 보장 차원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데 탄력이 붙을 수 있지만
영장이 또 기각되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만큼 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 깊이 스며든 마약.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접할까 봐 두려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경찰이 음료 속 마약 성분을 잡아내는 휴대용 키트를 개발했는데 10가지 마약을 30초 만에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왔습니다. 얼핏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이 종이 막대는 사실 경찰과 성균관대학교 등이 함께 만든 휴대용 마약 탐지 키트입니다. 코카인이나 엑스터시, 필로폰 등 10가지 마약을 30초면 잡아내는데 100만 분의 1g의 작은 양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우유와 필로폰이 들어가 있는 우유에 각각 키트를 넣어봤습니다. 지금 막 30초가 지났는데요. 필로폰이 들어있던 우유에는 동그란 마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성이란 뜻입니다. 마약 키트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음료나 음식에 몰래 마약을 넣어 먹게 하는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당장은 경찰 수사에서만 사용하지만 안정성 검사를 거쳐 2년 뒤엔 일반인도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키트를 들고 다니면서 마약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분들도 스스로를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찰관 분들도 현장에서 이 물질이 마약인지 아닌지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음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자충격기와 3단봉 등 경찰이 최근 개발한 치안 장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차세대 조끼는 가벼우면서도 흉기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접이식 방패까지 펼치면 현장 경찰관 보호와 범인 제압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국산 소재와 기술을 적용해 외국산 장비보다 가격은 낮추고 실용성은 높였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흉기라고 하면 칼뿐만 아니라 어떤 깨진 유리병이라든가 송곳, 가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서 치명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됐고 경찰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날이 고도화 지능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역시 첨단 과학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 해 350만 명이 코카인 등 마약을 투약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유럽은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독자가 늘고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유럽 각국은 서로 공조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바다에 둥둥 떠있는 70여 개의 정체불명 꾸러미. 건져 올려보니 유럽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마약 코카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스페인 마요르카 섬 앞바다에서는 마약 밀매상들이 영화 같은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마약 밀매가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유럽 각국은 손을 맞잡고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But in terms of impact on city streets, in terms of violence in neighborhood, the organized crime and the drug trade are having a severe effect. 최근 유럽 8개 나라 경찰은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 은드랑게타 근거지 150여 곳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조직원들을 체포했는데 은거지에서는 코카인은 물론 권총과 소총 등 무기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카페와 아이스크림 가게 등이 돈 세탁에 활용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Für denjenigen, der hier illegale Geschäftsfelder baggert, Drogen schmuggelt, Geld wäscht, für den wird es dann nicht mehr warm, sondern frostig. 유럽 주요 도시에선 코카인을 피자처럼 간단히 주문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코카인 투약자는 한 해 3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마약 거래와 투약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력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가 간 경계가 무색하게 이미 유럽 곳곳으로 스며든 마약. 같은 위기에 맞닥뜨린 유럽 각국은 국경 없는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한
공동 퇴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술을 마시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잠금 장치를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법제화와 더불어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소주를 마신 뒤 차량에 부착된 기기에 크게 숨을 불어넣으니 혈중 알코올 농도 0.045%라는 문구가 화면에 뜹니다. 차키를 넣고 돌려봐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입김을 측정해 면허 정지 수치인 0.0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 차량 시동이 잠기는 장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주는 꼼수를 막기 위해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시동을 건 사람과 실제로 차를 몬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이미 일부 민간 기업이 통근버스에 시범 도입한 이런 음주 시동 잠금 장치는 얼마 전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배승하 양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엔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나중에 면허를 재발급해줄 때 차량에 최대 5년 동안 잠금 장치를 다는 조건을 다는 게 골자입니다.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떼면 벌칙도 부과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만큼 이번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측정 결과가 기계마다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기술 표준화 역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표준화가 없습니다. 음주 측정은 정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교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1.5톤의 원통형 화물이 등굣길을 덮쳐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사고를 되짚어 보니 등굣길에 전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야 바로잡겠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등굣길 옆에 대형 트레일러가 차선을 하나 거의 다 차지하고 불법 정차했습니다. 멈춰선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인데 아이들이 한창 학교를 향하는 시간에 컨테이너에서 인도로 육중한 화물을 내렸습니다. 지게차가 원통형 화물을 옮기다가 떨어뜨렸는데 운전자는 면허가 없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 요원이나 장치도 없었습니다. 내리막을 따라 100여 미터를 빠른 속도로 굴러간 1.5톤 원통형 화물이 인도로 돌진했는데 안전펜스는 맥없이 부서지며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험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없었다면 지난달 28일 숨진 초등학생에게 오늘은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한지 모두 조사하겠다. 불법 주정차를 막도록 CCTV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며 도로 중간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겠다. 특정 차량이 특정 시간대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과속 방지턱도 추가하겠다. 모두 사고 이후에 나온 바로잡겠다는 목소리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희생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아이가 숨진 자리에는 넋을 위로하려는 글과 꽃, 선물이 걷어들여도 계속 나타납니다. 왜 미리 대책이 없었는지 원망스럽지만 이번에 나온 대책이라도 제대로 실현되고 또 그 속에서도 빠진 부분은 없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 쇼핑몰에서 현지 시간 6일 총격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또다시 무장한 범인이 쇼핑몰에서 총격을 가했다며 이런 공격은 익숙해지기엔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신원 조회와 총기 보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회견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사과 표현은 없었지만 이전보다 진전된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ユン大統領のご決断により3月6日に発表された措置に関する韓国政府による取り組みが進む中で、多くの方々が過去の辛い記憶を忘れずとも、未来のために心を開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胸を打たれました。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직접 살피기 위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及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한일 양국 정상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 재개를 축하하며 한일 관계를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번 셔틀 외교 재개를 계기로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확대, 반도체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를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한일 관계가 좋았던 시절보다 더 좋은 시절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셔틀 외교 복원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회담 이후 한일 관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それから2ヶ月足らずの間にすでにさまざまな対話がダイナミックに動き出しています。 한일 양국 정상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삼을 여러 국제사회 과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 차원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한 데 이어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자유롭고 안전한 인도 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한국과 일본의 동맹인 미국은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셔틀 외교로 한일 관계 새 장이 열렸다고 호평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내다 팔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시다 일본 총리의 답방으로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돼 한일 관계에 새 장이 펼쳐졌다고 환영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호평했습니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점을 기시다 총리가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난제를 풀어내기를 기대했습니다.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나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셔틀 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로 난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 합의,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에 대한 일본 측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사 문제를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고리로 맹공을 펼쳤습니다. 국민 앞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망언으로 희대의 굴종 외교를 펼쳤다며 후대엔 역사를 내다판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 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줬습니까? 역사를 외면한 대통령, 역사를 내다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강제성을 사과하지 않고 얼버무렸다며 과거사에 대한 사죄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시찰단 파견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 측의 명분 쌓기 아니냐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수십억 원어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래 과정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문제가 될 행동은 일절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 사용을 했고 주식 매매 대금을 이용한 투자금 역시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이해 충돌 방지법상 회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부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본인의 해명을 구체적으로 더 들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 약자 코스프레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가경이라며 한동훈 장관을 소환하며 검찰 작품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선동에까지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1년을 돌아보는 YTN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여야 모두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후보자를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당의 공천 결과에 그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벌써 물밑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영남 일색 지도부에 대한 당 일각의 견제 심리에도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의 승자는 대구의 지역구를 둔 윤재욱 의원이었습니다. 투표 직전 꺼내든 이른바 인위적 물갈이 방지론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의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우려를 정확히 공략한 건데 실제로 여당 내에선 공천을 둘러싼 이런저런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중심으로 검사 출신들이 대거 공천받을 거란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친윤 검사 출신이 한 50명 되잖아요. 급기야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나서 괴담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내 설왕설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차도 결국 내년 총선 공천과 연결돼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공천권을 준 이 대표의 당내 입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당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지키자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당당한가? 이런 상황에서 터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발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많게는 20여 명에 달한다는 연루 의원들에게 공천장을 주지 못할 거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되는 실상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선거를 앞두고 매번 불거진 공천 논란은 유권자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여야 모두 공천 잡음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월세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면 월세 거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27제곱미터를 보면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각각 전월세 계약이 8건씩 체결됐습니다. 올해 같은 시기 임대차 현황을 보면 전세 4건, 월세는 8건입니다. 그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더 심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전세가 저희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세차할 때 곤란하다고 그러면서 아예 기존에 계셨던 전세도 월세로 주인들한테 제시를 해서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요.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49.8%에서 지난해 55.1%로 상승했고 올해는 59.3%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비슷한 규모이면서 원래부터 월세 거래가 많은 오피스텔 쪽으로 임차의 수요가 더 몰렸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 소형 오피스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체결된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는 2011년 1분기 24건이었는데 지난 1분기에는 1000건을 넘었습니다. 목돈인 전세 보증금을 맡겼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덜 내고 월세를 더 내는 게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역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로 빌라를 기피하면서 여타 오피스텔 등의 월세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에는 오피스텔 역시 전월세 사기 행태가 드러나고 있어서 계약 시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우려가 잦아들기 전까진 빌라가 아닌 오피스텔 등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몇 달 동안 특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는 한 다음 달 초에는 청구서를 지급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며 협조하지 않는 공화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최근 병원들이 폐업을 통보하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구청 등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의료법에선 폐업하기 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조문의 허점을 병원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6층짜리 노인 요양병원. 지난 1월 30일 환자 120여 명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이틀 만에 문을 닫은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느닷없는 폐업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원들이나 다 하루아침에 와거든요. 생명을 중시해야 될 의료기관마저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면. 그런데 구청에 폐업 신고가 들어간 건 한 달도 훌쩍 넘긴 지난 3월 6일. 구청은 병원이 갑작스럽게 환자들을 모두 내보낸 건 맞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별다른 제재 없이 폐업을 승인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한 게 4월 6일이고요. 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폐업은 바로 1월 말까지 하고 진료를 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좀 그게 문제가 돼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폐업 신고일 한 달 전에 안내를 한 거기 때문에 이미 병원이 실제로 문을 닫은 것과는 상관없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에 안내가 이뤄졌다면 위법은 아니라는 게 구청의 설명입니다. 폐업을 해놓고 한참 뒤에 사후 신고를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인천에 있는 다른 재활병원도 돌연 폐업한 뒤 행정적인 폐업 절차는 한 달 뒤에야 밟는 등 비슷한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업 신고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폐업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병원이 폐업을 안내하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문을 닫도록 법을 개정해야 환자와 보호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환자 측에게 안내되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 일자는 폐업 또는 휴업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환자 측에 알린 때로부터 최소한 30일 이후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게 다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갑작스러운 폐업을 인지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해 아랍연맹에서 퇴출당했던 시리아가 12년 만에 복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학살자로 지목된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도 국제 외교 무대에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군을 향해 미사일이 연이어 불을 뿜습니다. 10년 넘게 계속된 내전의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 몫이 됐습니다. 알 아사드 정권은 반정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폭행과 고문은 물론 민간인 거주 지역에 화학 무기를 살포해 1,40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반정부 세력 강경 진압으로 아랍연맹에서 퇴출당했던 시리아가 12년 만에 다시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اتخذت الدول العربية قرارا باستئناف مشاركة وفد الجمهورية العربية السورية في اجتماعات مجلس جامعة الدول العربية وجميع المنظمات والأجهزة التابعة لها. 아랍연맹 22개 회원국 가운데 13개 나라만이 찬성할 만큼 시리아 복귀는 찬반이 갈렸습니다. 이에 따라 복귀의 조건이 걸렸는데 시리아는 정치적 방법으로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 요르단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마약 밀매와 난민, 테러 문제 등을 아랍연맹 회원국과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시리아의 복귀 결정에 따라 최악의 전쟁 범죄자라는 악명을 얻은 알 아사드 대통령은 오는 19일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في هذا التوقيت تحديدا إن المصلحة العربية تتطلب إنه لا يترك الشأن السوري بمفرده هكذا.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는 지난 2월 튀르키예 강진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아랍권 원조를 주도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의 관계 회복으로 마약과 테러, 난민 등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출근길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현재 서울 기온은 8.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이 낮은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4도, 대전은 5.6도, 대구는 6.1도, 울산은 8.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이 높아서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 대전도 22도, 대구는 21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